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골집을 팔아 아들 부부 전세금을 지원해준 정욱님이 겪은 며느리와의 갈등, 그리고 마침내 내 밥통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큰 교훈을 얻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그럼 정욱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우리 준호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결혼이 늦은 건 아니었지만 엄마 마음에 혹시나 결혼을 하지 못하면 어쩌나 늘 걱정이었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그런 예쁜 며느리를 데려오다니 정말 안도가 되더라고요. 세진이가 처음 인사하러 왔을 때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그렇게 공손하고 예의 바르더라고요.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라고 하며 90도로 인사하는 모습에 마음이 다 녹아버렸어요. 우리 며느리 참 잘 키워졌구나 싶었거든요. 첫 만남에서부터 싹싹하고 예쁘기까지 하니까 정말 하늘에서 내려준 며느리 같았어요. 결혼 준비할 때부터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우리 아들 새 출발하는데 뭐든 도와줘야겠다고. 며느리도 이렇게 좋은데 내가 좋은 시어머니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골에서 혼자 살던 집을 팔기로 했어요. 30년 살던 정든 집이었지만 아들이 서울에서 전세 얻는다니까 망설임 없이 팔았어요. 집값이 2억 5천 정도 나왔는데 생활비 빼고 거의 다 보태줬어요. 2억이나 되는 큰 돈을요. 아들 부부가 얻은 아파트 전세금이 2억 2천인데 제가 2억 원을 보탰으니깐 거의 다 준 거나 다름이 없었지요. 정말 기꺼운 마음이었어요. 내 아들, 내 며느리를 위한 일이니까요. 돈을 건네주면서 제가 말했어요. 이 돈은 내가 30년 살던 집을 판 돈이야. 나중에 너희가 집을 사게 되면 내 이름도 같이 넣어줘야 해. 저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했어요. 얼마 되지 않지만 그 돈은 저의 전 재산이었거든요. 그냥 뭔가가 허전해서 아파트 명의에 내 이름이라도 있으면 왠지 든든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진이가 그때 뭐라고 했는지 지금도 생생해요. 어머니, 당연하죠. 어머니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나중에 집 살 때는 꼭 어머니 이름도 같이 넣어드릴게요. 정말 감사해요.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준호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 당연하지. 엄마가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나중에 집 살 때 엄마 이름 안 넣으면 말이 안 되지라고 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도 따뜻해지더라고요. 역시 우리 며느리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서더라고요. 결혼식 날에도 그렇게 예뻤고 하객들한테도 인사를 정말 잘하더라고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에도 한동안은 정말 좋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안부 전화를 드리더라고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라고 먼저 안부를 묻고 가끔은 반찬도 해서 가져다 드리겠다고 하고 그럴 때마다 정말 착한 며느리를 만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도 그때는 자주 안부 전화를 했고 주말에는 종종 집에도 왔거든요. 그런데 결혼한 지 6개월쯤 지나니까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주 미묘하게요. 전화를 받는 톤이 조금씩 시큰둥해지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는 하지만 예전처럼 따뜻한 느낌은 아니었어요. 마치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준호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안부 전화를 했는데 점점 뜸해지더라고요. 엄마 바빠서 전화 못했어라고 하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며느리 눈치를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전화할 때도 뭔가 조심스러워하는 기색이 보이고요.
그래도 저는 이해하려고 했어요. 신혼 적응하느라 힘들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새 환경에서 직장 생활도 해야 하고 집안일도 익숙하지 않을 테니까요. 며느리도 시댁 관계가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시작일 줄은. 저는 정말 가정부가 된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아니라 말이에요. 세진이가 임신하고 나서부터는 더욱 심해졌거든요. 입덧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입덧이 너무 심해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와주실 수 있으세요? 처음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힘든데 시어머니가 도와주는 게 맞잖아요.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서 7시에는 아들네 집에 도착했어요. 지하철로 1시간 거리인데 새벽부터 부산스럽게 준비해서 갔죠. 가자마자 해야 할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세진이 아침밥부터 챙겨줘야 하고 빨래감은 쌓여 있고 설거지는 전날 것부터 그대로 있고 어머니, 저는 정말 못하겠어요. 냄새만 맡아도 토해요. 세진이가 그러면서 침실에 들어가 버리면 저 혼자 모든 걸 해야 했어요. 미역국 끓이고 반찬 만들고 청소하고 빨래 돌리고 처음 몇 달은 임신 중이니까 당연하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점점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원해서 하시는 거니까 라는 말을 자꾸 하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감기에 걸려서 열이 38도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전화해서 세진아, 오늘은 몸이 너무 아파서 못 갈 것 같아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세진이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럼 어머니, 저는 어떡해요. 저 혼자서는 정말 못하겠는데요. 이해해주는 말은 한마디도 없고 오히려 저를 곤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그날도 몸을 이끌고 갔어요. 머리는 지끈거리고 몸은 으슬으슬한데 하루 종일 집안일을 했죠. 그런데 세진이는 고생하셨어요 라는 말 한마디도 없더라고요. 그냥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손주가 태어나고 나서는 정말 정신없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가서 기저귀 갈고 분유 타주고 트림시키고 재우고 세진이가 출근 준비하는 동안 아기까지 돌봐야 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세진이 아침밥까지 챙겨줘야 하고요. 어머니, 저는 시간이 없어서요라면서 밥상까지 차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녁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애 좀 봐주세요. 제가 일찍 못 들어가거든요. 처음엔 그런 식으로 부탁을 했는데 나중엔 그냥 애는 어머니가 봐주시죠라고 당연하게 말하더라고요. 거의 11시간씩 아이를 봐주는데 감사 인사는커녕 더 많은 걸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집안일도 완전히 제 몫이 됐어요. 세진이는 어머니가 더 잘하시잖아요 라며 설거지고 청소고 다 저한테 밀어버리더라고요. 화장실 청소, 바닥 닦기, 음식 쓰레기 버리기까지. 심지어 세진이 속옷 빨래까지 제가 해줬어요. 며느리 속옷을 손으로 빨아주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나요? 명절 때는 더 했어요. 추석 때 일이에요. 차례상 준비부터 설거지까지 다 제가 하는데 세진이는 거실에 앉아서 TV만 보고 있어요. 친척들이 와도 인사만 대충 하고는 아기 돌봐야 해서요라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속이 상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괜히 얼굴 붉히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겠지라고 스스로 위안을 했지요. 정말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모든 게 저의 착각이었어요. 세진이는 점점 더 내가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손주가 귀여우니까 우리 아들 가정이 평안하니까 계속 참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제가 세진이에게 세진아, 이제 내가 힘에 부치는 것 같아. 앞으로는 사람을 좀 쓰는 게 어때? 도와주고 싶지만 체력이 너무 딸려서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어. 그때 세진이가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 손주를 낳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도와주시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머니는 제가 며느리라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제가 딸이라면 이러시겠어요? 저는 가슴이 확 내려앉았어요. 이 아이는 전혀 고마움을 모르고 있었어요. 오히려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을 회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정말 바보같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청하게 세진이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머릿속에는 내가 말을 잘못하면 우리 아들과 싸움이 날까봐 그 걱정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우리 준호 생일이었어요. 38번째 생일. 며칠 전부터 미역국도 끓여놓고 케이크도 미리 주문해뒀어요. 아들이 어릴 때부터 생일에는 꼭 제가 끓인 미역국을 먹었거든요. 엄마 미역국이 제일 맛있어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생일날 아침부터 부엌에서 정성스럽게 미역국을 끓였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소고기 넣고 참기름도 듬뿍 넣어서 반찬도 아들이 좋아하는 것들로 준비했어요. 멸치조림, 깻잎 무침, 김치전까지. 케이크도 아들이 좋아하는 초콜릿 케이크로 준비했고요. 오후에 준호한테 전화했어요. 아들아, 생일상 차려놨으니까 저녁에 세진이랑 같이 와라. 그런데 준호가 뭐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미안해. 세진이가 밖에서 외식하자고 해서. 그 말에 가슴이 확 내려앉았어요. 왜? 엄마가 미역국도 끓여놓고 케이크도 사놨는데. 그랬더니 준호가 난처한 듯이 말하더라고요. 세진이가 집에서 먹는 거보다 레스토랑에서 먹고 싶대. 엄마가 만든 건 내일 먹을게. 내일이라고요? 생일은 오늘인데 내일 먹겠다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세진이한테 직접 전화해봤어요. 세진아, 오늘은 준호 생일인데 집에 와서 같이 저녁 먹지 않을래? 그런데 세진이 대답이 정말 차갑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는 밖에서 먹기로 했거든요. 어머니가 만드신 음식은 저한테는 좀 짜서요. 짜다고요? 지금까지 별말 없이 먹더니 갑자기 짜다고?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생일은 가족끼리 보내고 싶어서요. 가족끼리요? 그럼 저는 가족이 아니라는 건가요? 그날 저녁 혼자서 테이블에 앉아서 미역국을 먹었어요. 아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끓인 미역국을. 케이크 위에 38개 초를 꽂고 혼자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 아들 생일인데 말이에요. 그날 밤 처음으로 펑펑 울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어서 2억 원이나 보태줬는데, 매일같이 가서 집안일 해주고 손주 봐줬는데 아들 생일날에 집에서 쫓겨나다니, 이런 게 시어머니 대접인가 싶어서 너무 서러웠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결국 이런 대접을 받는구나. 그 밤에 무식한 저는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인생이 서러워서, 내가 너무 불쌍해서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어요. 어느 날 준호가 엄마 지금 살고 있는지 우리가 매입하기로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잘했다. 내가 전세금도 보탰으니까 이제 내 집 생기는 거네라고 기뻤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알게 된 사실이, 아파트가 세진이 단독 명의로 등록됐다는 거예요. 뭐라고? 준호 이름은 없어? 깜짝 놀라서 준호한테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준호가 태연하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요즘 다들 그렇게 해. 부부 중에 한 명 명의로 하는 게 세금상 유리하대.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2억 원이나 보탰는데 그 돈이 다 세진이한테 간 거라고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었어요. 세진이가 제가 낸 돈을 증여로 처리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제 동의도 구하지 않고. 나중에 세무서에서 증여세 관련 서류가 날아왔을 때 알게 됐어요. 제가 며느리에게 2억 원을 증여했다고 신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세진아, 이게 뭐야? 내가 언제 증여한다고 했어? 그렇게 따져 물으니까 세진이가 뭐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어차피 나중에는 저희가 다 상속받을 거 아니에요? 미리 주신 거로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미리 준 거라고요? 제 동의도 구하지 않고 맘대로 증여 처리를 해놓고. 준호한테 따져 물으니까 더 어이없더라고요. 엄마, 뭐가 문제야? 어차피 우리 가족인데 나중에 엄마 돌아가시면 우리가 다 받을 건데 미리 주신 거 아니야? 이런 말을 듣고 있으니까 정말 기가 막혔어요. 내가 살아있는데 벌써 내 재산을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내 이름도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야? 지난번에 그렇게 약속했잖아. 그렇게 말하니까 준호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그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세진이랑 문제 생겨. 이미 다 처리된 일이니까 그냥 넘어가자.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생각해봤어요. 내가 30년 살던 집을 팔아서 아들에게 보탠 돈이 이렇게 되어버리다니. 그것도 내 이름 하나 들어가지 않은 채로. 내가 며느리에게 돈을 증여한 걸로 처리되고 아들 이름도 없고 내 이름도 쏙 빠져있고. 그때 결심했어요. 이제는 나도 나를 지켜야겠다고.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고. 통장을 들여다보니까 정말 처참했어요. 은행에 가서 잔액 조회를 해봤는데 시골집 팔아서 2억 원 보태준 후에 남은 건 정말 얼마 없었어요. 이것도 제 생활비로 써야 하니까 매달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어요. 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에 전기세, 가스비까지 혼자 살면서 나가는 돈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특히 병원비가 제일 부담스러웠어요. 보험 혜택이 안 되는 치료라도 받으면 한 번에 5만 원씩 나가요. 고혈압 약, 당뇨약 타러 내과에 가면 또 3만 원, 치과라도 가는 날에는 10만 원이 훌쩍 넘어가고요. 예전에는 이런 돈이 부담스럽지 않았는데 이제는 진짜 아껴야 하는 돈이 됐어요. 친구들과 차 한 잔 마시는 것도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이 4천 원인데 이것도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정호가 오늘 커피 마시러 가자라고 하면 나는 집에서 마실게라고 핑계를 대곤 했어요. 67살에 커피 한 잔 아껴야 하는 처지가 되다니 정말 서글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과 동네 마을회관에서 만났어요. 영자, 순자, 그리고 경희까지 다들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죠. 차 대신 보리차를 끓여서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영자가 그러더라고요. 정호가 너 너무 순진해. 요즘 세상에 그렇게 살면 안 돼. 영자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내 친구 말인데 아들 며느리한테 손주 봐주고 매월 50만 원씩 받아. 보육시설 맡기면 그것보다 더 비싼데 할머니가 공짜로 해줄 이유가 어디 있냐고 하더라. 순자도 맞장구를 쳤어요. 맞아, 맞아. 우리 이웃집 할머니도 그래.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손주 봐주고 한 달에 60만 원 받아. 그것도 적다고 생각한다더라. 경희도 끼어들면서 정호가 넌 지금까지 얼마나 봐줬어? 하루에 11시간씩 거의 1년을 봤으면 계산해봐. 돈으로 치면 수천만 원이야. 그 말에 번뜩했어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유아원에 아이 맡기면 한 달에 80만 원은 기본이에요. 시간 연장하면 100만 원도 넘어가고요. 그런데 저는 11시간씩 거의 1년을 공짜로 봐줬으니까 계산해보면 정말 큰 돈이었어요. 그리고 말이야. 영자가 계속 말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것들은 우리 세대와 달라. 희생을 당연하게 여겨.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정욱이 너도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야 해. 집에 돌아와서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보육원비 월 80만 원에 11개월이면 880만 원. 거기에 집안일까지 해줬으니까 가사도우미 비용까지 치면 1,000만 원은 좋게 넘을 거예요. 그런데 그 큰 돈을 공짜로 해줬다고요? 더 화가 나는 건 감사 인사 한 번 제대로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고맙습니다는커녕 시어머니가 해주는 건 당연하다고 했던 세진이 말이 계속 귀에 맴돌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제부터는 손주 돌봄도 제대로 된 대가를 받고 하겠다고. 아니면 아예 안 하거나 더 이상 호구처럼 살 수는 없어요. 67살에 이런 결심을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죠. 다음 날 아침 떨리는 마음으로 세진이한테 전화했어요. 세진아, 이제부터는 아이 돌보는 것도 돌봄비를 줘야겠어. 세진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목소리가 당황한 게 확연히 들렸어요. 갑자기가 아니야. 지금까지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서. 보육원에 맡기면 한 달에 80만 원은 나와. 나는 그것보다 저렴하게 한 달에 50만 원만 달라고 할게. 그것도 싫으면 다른 곳에 맡겨. 전화 너머로 세진이가 숨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참 있다가 발끈하는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가족인데 돈을 받겠다고요? 가족이라고? 그럼 왜 집 살 때는 내 이름은 빼버렸어? 가족이면 내 의견도 물어보고 했어야지. 그러니까 세진이가 할 말이 없나 보더라고요. 한참 뜸을 들이다가 준호 오빠랑 상의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날부터 손주 돌보기를 중단했어요. 세진이가 아무리 부탁해도 돌봄비 주기 전까지는 절대 안 본다고 했어요. 이제는 정말 당당하게 살기로 한 거예요. 세진이가 정말 무서운 여자더라고요. 제가 돌봄비를 요구하자 아예 저를 완전히 차단해버렸어요. 손주를 보여주지도 않고 준호한테도 어머니랑 연락하지 말라고 했나 봐요. 준호의 전화도 뜸해졌거든요. 한 번은 손주가 보고 싶어서 아들네 집 앞까지 갔어요. 그런데 세진이가 문을 안 열어주더라고요. 세진아, 나야. 문 좀 열어줘.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나중에 옆집 사람한테 들어보니까 세진이가 시어머니가 오면
문 열어주지 말라고 경비실에까지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이런 식으로 나를 문전박대하다니. 그동안 내가 해주었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며느리에게 나는 가족이 아니었어요. 세진이가 동네 사람들한테도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돈을 달라고 해서 곤란하다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동안 참고만 살았지만 이제는 제대로 대응하기로 했어요. 첫 번째로 한 일이 증거 수집이었어요. 시골집 매매 계약서, 아들 내 전세 계약서, 제가 보탠 돈의 통장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까지 다 모았어요. 특히 중요한 건 제가 녹음해둔 파일들이었어요. 세진이가 시어머니가 도와주는 건 당연하다고 했던 말, 준호가 엄마 재산은 어차피 나중에 우리 것이라고 했던 말까지 다 녹음해뒀거든요. 요즘 휴대폰에 녹음 기능이 좋아서 선명하게 잘 들려요. 동사무소에 가서 법률 상담도 받아봤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제가 전세자금으로 준 돈에 대해서는 충분히 법적으로 다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증여가 아니라 임대보증금의 일부로 준 것이라면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라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으니까요. 세진이가 저를 완전히 차단했다고 해서 포기할 저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제대로 싸울 준비를 하는 거죠. 친구들도 응원해 주더라고요. 정호가 잘한다. 너 너무 착하게만 살았어. 이제는 착한 시어머니가 아니라 당당한 정욱이로 살아야죠. 드디어 결단을 내렸어요. 준비한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준호에게 보냈어요. 등기우편으로 보낸 서류에는 제가 보탠 돈의 내역, 통장 사본, 녹음 파일, 그리고 제가 직접 쓴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편지에 이렇게 썼어요. 준호야, 엄마가 너를 키우면서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몰랐다. 30년 살던 집을 팔아서 너희에게 주었는데 내 이름 하나 없는 집이 되어버리고 내가 낸 돈은 며느리 증여로 처리되고 이제는 손주 얼굴 보는 것도 허락하지 않고 이게 내가 받을 대접이니? 준호가 서류를 받고 나서 급하게 전화했어요. 엄마, 이게 뭐야? 왜 이런 걸 보내? 목소리가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너희가 나한테 한 일들을 정리한 거야. 이제 법적으로 해결할 생각이니까 알아둬. 법적으로? 엄마, 그게 무슨... 응, 변호사도 만나봤어. 내가 보탠 돈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 그리고 방송국에도 사연 보냈어. 준호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방송국에? 왜? KBS 생방송 오늘 아침에 시니어 상담 코너 있잖아. 거기에 내 사연 보냈어. 정말 보냈어요. 시골집 팔아서 아들 전세금 보탰는데 며느리 명의로만 등록됐습니다. 손주 돌봄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한 마음도 없습니다. 이제는 돌봄비 달라고 하니까 아예 차단해버렸어요. 라고 자세히 써서 보냈거든요. 며칠 후에 정말 방송에 나왔어요. 아나운서가 제 사연을 읽어주면서 요즘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도 시어머니의 경제적 기여에 대한 정당한 대우가 필요하다고 말해주고요. 동네 사람들도 방송 들었나 봐요. 마트에서 만난 이웃이 어머니 방송 들었어요. 정말 속상하셨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세진이가 초조해하기 시작했나 봐요. 준호가 다시 전화해서 엄마 만나서 얘기해. 그래 준호야 만나자. 세진이도 같이 와. 그리고 변호사님도 오시기로 했어. 이제 정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하지만 저는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법원에서 조정이 열렸어요. 세진이가 처음으로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그동안 그렇게 당당하던 세진이가 변호사 앞에서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어요. 결국 조정에서 세진이가 저에게 1억 원을 돌려주기로 합의했어요. 준호는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나 봐요. 엄마 미안해. 내가 몰랐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그 마음을 누가 돌려줄 수 있나요?
조정 끝나고 나오면서 준호가 다시 말하더라고요. 엄마, 이제 다시 예전처럼 지내자. 그런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준호야, 엄마는 이제 혼자 살기로 했어. 너희도 너희끼리 잘 살아. 엄마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거야.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는 준호를 뒤로 하고 얼른 버스를 탔습니다. 창문 틈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더라고요. 며칠 후 시니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드디어 입주 통지서가 나왔어요. 작은 평수지만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에요. 30평생 남의 눈치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제 집에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어요. 이사할 때 준호가 도우려고 왔어요. 그런데 세진이는 끝까지 얼굴을 보이지 않더라고요. 준호가 엄마, 세진이가 죄송하대요. 엄마께 전해달래요. 정말 웃겼어요. 미안하면 직접 와서 사과하지. 전해달라니요. 손주는 가끔 만나기로 했어요. 한 달에 2번, 토요일 오후에 공원에서. 세진이도 이제는 반대하지 않더라고요. 법적으로 해결된 일이니까 더 이상 제 권리를 막을 수도 없고요. 새 집으로 이사한 첫날 밤, 작은 베란다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어요. 조용하고 평온했어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아무도 저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요. 이 집에서는 제가 주인이에요. 동네의 작은 꽃집에서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어요. 하루에 4시간씩 일주일에 3일만 나가는 거예요. 꽃을 만지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사장님도 친절하고 손님들도 저를 고맙게 대해주세요. 요즘은 친구들과 여행도 다녀요. 제주도도 가고 부산도 가고 그동안 손주 돌보느라 아들 부부 눈치 보느라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해보고 있어요. 문화센터에서 요가도 배우고 독서 모임에도 참여해요. 한 달에 2번 손주 만나는 날이 가장 행복해요. 아이가 할머니 하며 뛰어오면 정말 기뻐요. 하지만 이제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요. 할머니 역할은 하되 당연하게 여겨지는 일은 하지 않아요. 며칠 전 준호가 전화해서 엄마, 세진이가 둘째 가졌대라고 하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어머, 정말 내가 가서 도와줘야지라고 했겠죠. 하지만 이제는 그래, 잘 됐네. 몸조리 잘하라고 해. 라고만 했어요. 엄마, 그럼 안 와?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너희가 필요하면 부르렴. 하지만 이제는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 그렇게 말하니까 준호가 한동안 말이 없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거울을 보니까 제 얼굴이 많이 밝아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억눌려 살았는지 지금 와서 느껴요. 주름은 늘었지만 눈빛이 달라졌더라고요. 예전에는 항상 피곤하고 지친 표정이었는데 이제는 뭔가 당당한 느낌이 들어요. 베란다에 놓인 작은 화분들을 보면서 생각해요. 이 꽃들도 적당한 물과 햇빛만 있으면 스스로 꽃을 피우는구나.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지 않고 내 자신을 위해 살 때 비로소 진짜 꽃을 피우는 거죠. 어제 손주를 만났을 때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요즘 더 예뻐진 것 같아요. 아이들은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정말 제가 달라진 게 맞나 봐요. 마음이 편해지니까 얼굴도 밝아지는 것 같아요. 이제는 아무도 저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요. 꽃집 사장님은 정옥 어머니 덕분에 가게가 훨씬 밝아졌다고 하시고 동네 이웃들도 어머니 요즘 정말 좋아 보이세요라고 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과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은 정말 다른 거더라고요. 가끔 준호가 전화해서 엄마 외롭지 않아? 라고 물어봐요. 그럼 저는 웃으면서 말해요. 외롭긴 뭐가 외로워.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정말 그래요. 67년을 살았지만
온전히 내 자신으로 산 건 이제 겨우 몇 개월이에요. 요즘 새로운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내년 봄에는 제주도로 한 달 정도 여행을 가려고 해요. 꽃집에서 일한 돈도 모았고 법원에서 받은 보상금도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해요. 혼자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거든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착각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고 감사해야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일방적인 희생은 사랑이 아니라 그냥 습관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때인 것 같아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내 돈으로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고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싶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혼자 웃었어요. 정호가 이제야 너답게 사는구나. 67살에 찾은 진짜 자유.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이라도 찾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제야 내가 나로 사는 것 같아요.